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 개별 관광 추진을 놓고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미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해리스 대사를 향해 청와대는 강한 경고를 던졌는데요. 네,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리포트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서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대사잖아요. 미국 그 주재국 대통령의 정책과 구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거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사실상의 속내를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출격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면 한반도 영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미국과 북한의 핵 회담이 지금 이제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까지 대북 제재를 주도해 온 거는 미국 유엔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제재 범위에서 벗어난 이런 관광 문제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미국이 뭐라고 할 수 있죠. 뭐 힘센 미국의 말을 누가 어떻게 거역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에서 이 개별 관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거놓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나 또는 미국의 자체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대사가 그것도 주재국 대사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다. 그래서 좀 이거는 미국이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제동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때인데 왜 한국이 나서느냐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 우리로서는 뭐 이거를 그냥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대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외교적 결례다. 장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권 국가고 물론 미국과 한미 안보 동맹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핵을 지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해군 사령관 출신으로 군인 출신입니다. 군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인 출신보다는 상당히 강성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지금까지 쭉 그동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은 그런 대사인데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북핵 문제에 강경 정책, 강경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장군 출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일 전통적인 안보 협력과 공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미국의 입장을 물론 대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본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그런 어떤 노선적 전략을 하고 있고 저런 것들이 다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라는 것은 일정 부분 자기 어떤 주관적인 그런 얘기를 주재국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은 총괄적으로 보면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 다 좀 어느 선을 넘은 발언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청와대가 참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좀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한편으로는 뭔가 한미 공조에 균열이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까 앞에서 뉴스에 나왔지만 미국에 가는 김도훈 실장이 한미 공조에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초가 왜 중요하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면 인공위성을 핑계로 되겠지만 발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또한 강경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란에 대해서 한 차례 강경책을 암살이라고 하는 그런 폭격을 통한 암살이라고 하는 그런 강경책을 쓴 바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미국은 또 한 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동의 여지가 있는 관광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뭔가 대화의 어떤 그 디딤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해리스 대사의 이런 그 발언 때문에 북한과 접촉을 못 한다면 이런 기회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리스 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불쾌하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대로 하겠다. 이런 어떤 좀 뭐랄까 한편에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든든하고 네. 큰 틀에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 이런 의지를 갖다가 표명하는 그런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대단히 네. 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반응 어느 정도 수위로 보십니까? 뭐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부적절한 반응은 맞는데 예. 해리스 대사의 이런 이제 발언은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 입장차가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나 상당히 강성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해리스 대사의 이제 저런 모습인데 저런 것들은 외교적으로보다도 내부적으로 왜 우리 이제 외교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정제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물론 더 강한 저는 메시지를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서 우리가 한미 간의 상호 엇박자, 북한의 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엇박자를 낸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변국에 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뭐 여러 관계국에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비난을 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부적인 외교적인 전략을 써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리스 대사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주관적인 그런 잣대로서 많이 지금 발언과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여당도 해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에 비유하면서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정부 정치권이 이렇게 화끈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제 해리스 대사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장군 출신, 그리고 평소 화법, 고압적인 태도가 크다는 분석인데 실제로 외교적 결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뭐 예. 지난 연말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소위 종북 좌파 세력이 포진해 있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런 색깔론적인 그런 공격을 했어요. 뭐 질문의 형식을 띄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는 듯한 이런 이제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해운 의원, 정보위원장이죠. 이해운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그 한미 미군 주둔비 분담금 여기에 대해서 대폭 올려라 이거를 갖다가 거의 뭐 수십 번 이상 그 강조를 할 정도로 이거는 뭐 사실 대사가 과거에 마치 이제 조선 총독부를 연상시키는 그런 듯한 발언들이 마치 식민지에서 뭔가 발언한 듯한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하필 또 해리슨 대사가 일본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이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또 외교부가 이 일본계이기 때문에 뭐 감정의 어떤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는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냉정해지더라도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대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도를 넘어선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이제 다시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에 이제 동력으로 좀 쓸 여지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로서도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이 부분. 네. 이제 근본적으로 해리스 대사는 한미일 상호 동맹적인 측면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우리가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뭐 공식적인 일정을 상당히 이제 취소하고 거기에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사라는 직책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떠나서 이렇게 할 그런 측면에 주적이 와서 그런 외교적인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상시적인 그런 궤도를 이탈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네, 한미 간 엇박자를 지적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뭐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청와대 관계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남북 협력은 비핵화 틀 안에서 진행된다.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그어놓은 선이 예. 있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그리고 미국 스스로가 독자 제재를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선을 넘기는 사실상 이 미국의 어떤 그 힘 이걸 네. 고려해 본다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우리는 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미국과 우리가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선 안에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겠다. 예를 들어 지금 대북 개별 관광 얘기도 네. 이거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또 다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뭐 개별 관광 해라 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미국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뭔가 좀 북한에 대해서 한국 측이 좀 강하게 세게 압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게 실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겠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세게 하는 것과 약하게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 이 두 개가 다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방식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도 김도원 본부장 지금 미국에 가 있지만 이렇게 대화를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미국에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그러면 미국도 크게 우려가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북미 간의 대화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벽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기에는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물론 뭐 개별적인 남북관계 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주창하고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내부적으로 이것이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리 대사의 이런 것들은 물론 부정적이지만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한을 계속 대화의 상대로 가야만 할 것인가? 지금 북한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역할을 상당히 봉쇄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 정부는 지금 해리스 대사 이런 모습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패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또 외교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저는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좀 당국자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총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 돌입을 했습니다. 각 정당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15곳을 전략 공천지로 확정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후보자 공모도 받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죠. 네, 뭐 일단은 불출마하는 지역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들을 보면 박영선 장관, 또 진영 장관, 김현미, 유은혜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탄탄하게 출마한다면은 이번에도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지역들이 전략 지역이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이 물러나면 누군가 이 자리에 와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구로울,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윤건현 전 국정상황실장, 윤건현 실장이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죠. 강태웅 씨. 그다음에 고향에는 좀 고민정 대변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전략 정치에 가다 보니까 기존에도 원래도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탄탄한 지역이었는데 이런 소위 인지도가 높고 또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두 번째는 잡음이 적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한두 개 고민되는 지역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영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영입하신 인사들을 이제 그 전략 공천지에다가 배정을 할 경우에 그 지역에서 사실은 준비해 왔던 분들이
나는 왜 배제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잡음인 건데 그런데 지금 이 15곳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그 지역구 관리가 굉장히 탄탄했던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자가 그렇게 많을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름 거명되고 있는 이름의 무게감이나 또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전략적으로 영입하신 분들을 갖다가 전략 공천할 때도 이 잡음이 상대적으로 조금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총선의 공천에 있어서 핵심은 잡음을 적게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현재 전략 공천 상황은 시작이 좀 괜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지역 선정 소식 그 잡음이 없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건 예. 저 올바른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현역 지금 장관들이 이제 장관 지역이 전략 공천을 지정한 것은 오히려 그것은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출발점에 상당히 저는 민주당한테는 안 좋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이라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경쟁할 수 있는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모든 후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지역들, 상대적으로 조직이 탄탄한 지역들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그것은 전략공천이라는 그런 취지가 민주당의 핵심 어떤 아젠다를 키워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출신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낙하산 공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제 전략 공천을 한다면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벨트라든가 TK라든가 PK 지역 이런 지역을 전략 공천을 해서 그 지역에 청와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이런 유명도 있는 인사들을 투입하는 것이 전략공천의 취지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3선, 4선 장관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을 전략공천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전략공천의 취지랑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됐죠. 김용호 전 국회의장. 공천 방향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인적 쇄신이 화두였습니다. 물갈이가 아닌 판갈이를 좀 강조를 한 건데 이거 좀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판갈이는 지난 13대부터 약 40% 정도 판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7대 그때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탄핵이죠. 그때 당시에 62.5%가 물갈이가 이루어졌는데 국회에 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맞은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난파선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의 현역 물갈이도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일성으로 한 것은 당연한 진단이고 그러나 저런 것들이 과연 50%까지 가능할까? 지금 불출마 선언한 지역이 PK 중심으로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의 본거지는 TK, 대구 경북인데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그런 지금 현역 의원 불출마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공천 불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50% 정도의 물갈이를 성공을 한다면 한국당이 새로운 정책을 여기에다가 더 씌워서 하면 앞으로 민주당과 대적할 수 있는 보수 야당의 어떤 경쟁력을 약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네. 좀 큰 스케일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박 교수님께서 좀 이번에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내건 판갈이 영남권 출신 다선 의원들의 압박 좀 강하지 않을까요? 혹시? 네. 이번에 이제 김용호 의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맨날 물갈이 그러는데 네. 물은 안 바뀌고 물고기만 바뀌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원들 50% 바뀌어도 물이 나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신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물갈이다, 판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선에서 룰을 갖다가 적용을 할 때 정치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갖다가 예를 들어 한국당에서도 이미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50%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실제로 이 경선에서 정치 신인들에게 50%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되면은
영남권에서 소위 지역구를 탄탄하게 관리해온 다선 의원들은 싹 물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동으로 물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현실 가능한 게 하나 생겼죠.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비례대표 정당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이분들, 그러니까 소위 그 영남권에서 다선 의원 하신 분들을 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경우에 이분들 당선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고 또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들에게 한 최대 25%의 가산점을 주는 걸로 정선룰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한국당에서는 얘기 나왔던 50%까지는 아니더라도 50%에 육박하는 예를 들어 뭐 35%나 40% 정도의 이 가산점을 주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경선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럴 경우에 영남권 의원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알아서 소위 말하면 미래 한국당으로 얼마 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올 건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대거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공천 잡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김영호 그 공천관리위원장의 예. 이 승패는 영남 지역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조용히 미래한국당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총선에 굉장히 큰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공천 잡음을 걱정해야 될 건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고심할 부분이죠. 네,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 실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뭐 실패했던 정책을 재활용한 것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개혁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뭐 해서 민주당이 기존에만 이제 쓰던 근데 한국당도 뭐 기존에 이제 정당끼리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하면 상대 당도 쓰는 거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뭐 한국형 국민 경선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치 신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다선 의원들한테 이제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도 크고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이제 실시를 하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않습니까? 당원의 그런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정당의 존재 가치는 당원이 있어야만이 정말 진성 당원이 있어야만 그 정당이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당의 힘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국민 경선제를 하면 역선택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과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금 갖추어졌을까? 오히려 어떤 공천 불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도구로서 이런 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오히려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는 저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물론 뭐 국민경선제를 한다면 외부적인 여론기관을 통해서 물론 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일정 부분 10%나 20% 정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완전 국민경선제를 하면 여러 가지 역선택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후보를 골라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민주당이라든가 집권당보다도 한국당 쫓는 입장에서는 전략공천 같은 것을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음 제1당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형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변형해서 이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실시를 해봤는데 이 소위 지역의 당원들의 이 조직화된 표 이게 굉장히 그 현역이나 지구당 위원장의 이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신인에게 20% 정도 가산점 줘서는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들 확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의원이나 당원들 확보를 현직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역구 위원장이 가지고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력이. 그래서 이 국민 경선제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정치 신인의 진출을 막는다. 이런 진입장벽이 더 높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게 가산점을 그러면은 아예 파격적으로 50% 정도 줘야지 이게 그나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지점이 김영호 위원장이 과연 이 경선 룰을 가산점 50%까지 높일 수 있느냐. 정말 50% 높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신들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실제 현실에서 득표력은 어떠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경선에서 아무리 가산점 얻어서 당선됐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지역에서 3선 재선한 의원들이 나 불복하겠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동정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표 분산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한국형 경선제라고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 거면 화끈하게 정말로 정치 신인들에게 가산점 50% 이상 주는 거 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하지 않을 거면 어정쩡하게 하느니 아니한만 못한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략 공천을 TK 지역에서 차라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좀 한국당이 좀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산점 이제 50%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이 공천 그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당에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 그쪽 과정에서 당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이라든가 뭐 여성 가산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역 컷오프 이런 것들이 계량서 수치를 통해서 50% 현역 컷오프를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한국당의 어떤 경선을 하는 것이 기존에 뭐 10%에다 20% 뭐 청년 그런 할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가산점을 두고 현역 컷오프를 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경선 그리고 저항이 없는 경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중도 보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이제 새보수당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하태경 대표, 이 양당 협의체를 한국당이 거부를 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데드라인까지 이게 통합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 양당 협의체를 새 보수당이 얘기하는 거는 네. 다른 잡다한 세력들 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잡다한 그 보수 세력이 다 끼게 되면 특히나 뭐 태극기 세력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네. 사실 새 보수당의 지금 그 국회의원 수가 8명밖에 안 되거든요. 입지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보수당으로서는 극우 세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냐 하면 지금 새 보수당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승민, 지상욱 정도 한 두세 명 정도만 강경파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한국당하고 통합하는데 3대 조건 이런 거는 그냥 뭐 형식적인 거고 어쨌든 결국은 통합해야 된다. 이게 그럼 새 보수당의 다수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승민 의원이나 지상욱 의원 한두 명 빠지더라도 6명이나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태극기에서도 넘어오고 새보수당에서도 넘어오고 또 이현주 의원 같이 뭐 4.0에서 넘어오고 이런 합치게 되면 명실상부 몇 명 빠지더라도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중도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안 되면 몇 명 빼고라도 올 사람은 오겠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새 보수당은 가고는 싶은데 3대 원칙의 이런 그 전제는 말이 있으니까 이 명분이 이제 좀 약한 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유승민, 지상욱 의원은 이 명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나머지들은 이 명분과 크게 관계없이 한국당의 뭐 개별 입당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2월 10일 전에 완전 통합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부분적인 결합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한국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완전 통합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장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내각제로 보면 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공천 지분이 중요하고 현역 의원이 당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개파 보수들이 모여서 정당을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보수 대통합의 지금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것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과거 회귀형 실패할 수 있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 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안타깝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각자 도생하는 것이 훨씬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국당이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임명하고 현역 탈락을 상당히 새판짜기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은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미리 상정을 하고 현역
탄력률을 최대한 50% 60% 이상 올려놓고 그것으로 총선에서 선명성 경쟁에서 민주당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1번이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1번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취지로 1번이 올려섰다는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저 탄핵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파적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다 묻을 시간이 저는 없다.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정리하지 못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각 당의 각자 도생으로 가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해충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보수 정당의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각 당의 어떤 쇄신 작업, 특히 한국당의 쇄신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떠났던 안철수 전 대표가 내일 귀국을 합니다. 1년 4개월 만인데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돌아오면서 좀 상황이 좀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과연 예. 화두가 뭘까가 제일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수통합에는 참여 안 한다. 이걸 원칙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뭐 진보 쪽으로 올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또 새정치 얘기하면서 삼지대 통합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될 텐데 자 과연 과거에도 얘기했던 새정치 내용이 없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새정치라는 얘기가 몇 번의 버전이 있습니다. 뭐 국중주의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안철수 대표가 새로 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새정치를 주창했을 때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다만 선거는 상대적인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도 보수, 소위 우리가 여론조사했을 때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고 무당층인데 이분들은 조금 흡수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한국당으로서는 보수통합 왜 합니까? 이들을 갖다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중도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당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중도로의 확장성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귀국이라고 하는 것, 또 제3지대 버전 3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 보면은 중도 보수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할 때마다 계속 안철수계도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뭐 실제로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지지층마저도 좀 흡수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과연 그 지지층을 뺏길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은 못 미치나 중도 보수의 표 분산 특히 보수층의 확대 이런 걸 맞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 보면 방파제 역할이 될 수도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에게는 좀 불리하고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형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뭐 그동안 뭐 안철수 대표의 어떤 파괴력이 예. 상당히 크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정치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다음 대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 전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총선에 들어와서 어떤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도 하더라도 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상대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소수 대표제 아니겠습니까? 한 명만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이 미래 한국당이라는 가칭 이런 비례정당을 지금 만들게 된다면 민주당은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수당이 가져갈 지분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설령 정당을 창당해서 과거의 어떤 국민의당의 돌풍을 예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전 대표 과거에 그런 새정치를 내세웠던 그런 그 국민들한테 새로운 신선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던 그때랑 지금이라는 파괴력 자체가 예. 다른 상황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리스 대사 발언 논란부터 또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